독서클럽 책 읽기 나니아 연대기 1장 13막 뜻밖의 만남. 폴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어나 디고리, 일어나 플래지. 그게 사탕나무가 되었어. 게다가 너무 멋진 아침이야. 키 작은 이른 햇살이 숲 사이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고 풀밭은 이슬을 머금어 잿빛을 띄었으며 거미줄은 은빛으로 빛났다. 바로 옆에 사과나무만한 시커먼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나뭇잎은 십자화라는 풀처럼 희끄무레했고 가냘픈 가지에는 대추야자처럼 보이는 작은 갈색 열매가 달려 있었다. 디고리는 환성을 터뜨렸다. 만세! 난 일단 물속에 들어가고 봐야겠어. 디고리는 꽃이 만발한 덤불을 지나 강가로 달려갔다. 여러분은 햇볕을 받아 빨갛고 파랗고 노랗게 비치는 돌멩이들 위로 얕은 폭포가 되어 흐르는 깊은 산속의 강에서 미역을 감아본 적이 있는가? 그 기분이란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만큼이나 좋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낫다. 물론 디고리는 몸도 말리지 않고 다시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디고리가 돌아오자 폴리가 내려가 헤엄을 쳤다. 적어도 폴리는 자기가 헤엄을 친 거라고 주장하지만 폴리는 워낙 헤엄을 잘못 치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질문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플래지도 강으로 갔지만 그냥 흐르는 물줄기 속에 서서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물을 마시고는 갈기를 흔들며 몇 차례 히힝 울었을 뿐이다. 폴리와 디고리는 나무로 가서 사탕을 마구 따먹었다. 열매는 달콤했다. 사탕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더 부드러운 즙이 많아서 사탕 맛이 나는 과일 같았다. 플래지도 근사한 아침 식사를 했다. 플래지는 사탕 열매 하나를 먹어보고는 맛이 괜찮다고 했지만 이런 아침 시간에는 풀이 더 맛있다고 했다. 아이들은 다소 힘들게 플래지의 등에 올라타고 두 번째 여행을 시작했다. 어제보다는 한결 나은 여행이었다. 다들 기분도 상쾌한 데다 새로 떠오른 해가 등 뒤를 비춰 주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햇볕이 등을 비추고 있으면 모든 것이 더 좋게 보이는 법이다. 멋진 여행길이었다. 눈 덮인 큰 산들이 사방에 삐쭉삐쭉 솟아 있었다. 저 아래 멀리 있는 골짜기는 너무나도 푸르렀으며 빙하에서 큰 강줄기로 흘러가는 모든 시내가 짙은 파란색을 띠어서 마치 거대한 보석들 위로 날아가는 것 같았다. 이 순간이 좀 더 오랫동안 이어졌으면 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너나 없이 킁킁거리며 일제히 물어보았다. 이게 뭐지? 무슨 향기 안 나? 어디서 나는 거지?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열매와 꽃들에서 나는 듯한 달콤한 향기가 앞쪽 어디에선가 소울소울 풍겨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플래지가 말했다. 호수가 있는 저 골짜기에서 풍기는 거야. 디고리가 말했다. 맞아, 저길 봐. 호수 저쪽 끝에 초록빛 언덕이 있어. 물이 얼마나 푸른지 좀 봐. 셋이 입을 맞추어 말했다. 바로 저곳이다! 플래지는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점점 고도를 낮추었다. 얼음 봉우리가 차차 머리 위로 높아져 갔다. 순간순간마다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향기도 더없이 진해져 이제는 눈가에 눈물이 맺힐 정도였다. 플래지는 마침내 날개를 퍼덕이지 않은 채 곧게 펴고 미끄러지듯 내려가며 발굽으로 디딜 땅을 찾고 있었다. 가파른 초록빛 언덕이
그들 쪽으로 헉헉 휙휙 달려들었다. 잠시 후 플레지는 다소 서툰 자세로 기슭에 발을 내디뎠다. 아이들은 굴러 떨어졌지만 따뜻하고 폭신폭신한 풀밭 위라서 조금도 다치지 않았고 그저 숨만 조금 헐떡거렸다. 그들은 언덕의 4분의 3쯤 되는 높이에 있어서 당장 꼭대기로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플레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가끔씩 퍼덕일 수 있는 날개가 없었으면 이 일을 해낼 수 없었다고 본다. 언덕 꼭대기의 사방은 초록빛 덤불로 된 높은 담이 꽁꽁 에워싸고 있었다. 담 안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담 밖으로 뻗어나온 나뭇가지의 나뭇잎들은 바람에 살랑거릴 때마다 초록빛뿐 아니라 푸른빛과 은빛을 띠고 출렁거렸다. 이 일행은 정상에 이르러서도 초록빛 담을 거의 한 바퀴 돌고 나서야 문을 발견했다. 굳게 닫힌 채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황금문이었다. 그때까지 플레지와 폴리는 디고리와 함께 그 안에 들어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싹 달아나 버렸다. 그렇게 은밀한 장소는 여태껏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얼핏 보아도 그곳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게 분명했다. 아주 특별한 볼일이 없는 한 바보가 아니고서는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디고리는 즉각 플레지와 폴리가 같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디고리는 혼자 문 쪽으로 나아갔다. 디고리는 문에 바싹 다가갔을 때 비로소 황금문에 새겨진 은빛 글씨를 보았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황금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려면 절대 들어오지 말아라. 조상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열매를 가져가라. 내 담을 넘는 자나 열매를 훔치는 자는 마음속의 욕망과 절망을 깨닫게 되리라. 디고리는 혼잣말을 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내 열매를 가져가라. 그래? 그게 바로 내가 하려는 일이지. 저건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일 거야. 마지막 줄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황금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려면? 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담을 넘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어떻게 문을 열지? 디고리가 문에 손을 대는 순간 돌적 귀가 돌아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는데 문이 곧장 안쪽으로 열렸다.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까 보았던 것보다 더 은밀한 장소였다. 디고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주 엄숙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모든 것이 고요했다. 정원 가운데에 있는 분수조차 들릴락 말락한 소리를 낼 뿐이었다. 향긋한 냄새가 사방에 떠돌고 있었다. 그곳은 낙원이면서도 몹시 엄숙한 곳이었다. 디고리는 자기가 찾는 나무를 대번에 알아보았다. 나무가 한복판에 서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커다란 은빛 사과들이 햇빛이 닿지 않는 그늘진 곳까지 환히 비춰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디고리는 그 사과나무로 똑바로 걸어가 사과 하나를 따서 재킷 호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그 사과를 넣기 전에 자세히 살펴보고 향기를 맡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다. 갑자기 끔찍하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지면서 그 과일을 맛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갖다줬기 때문이다. 디고리는 허겁지겁 사과를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다른 사과가 많았다. 과연 한 번쯤 맛을 본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짓일까? 어쩌면 정문의 경고문이 꼭 명령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다. 그저 충고일지도 모른다. 누가 충고에 신경을 쓰겠는가? 설사 그것이 명령일지라도 사과를 먹으면 꼭 그 명령을 어기는 짓이 될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가야 한다는 부분은 이미 명령대로 한 터였다. 디고리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나뭇가지 사이로 꼭대기를 올려다 보았다. 머리 위 나뭇가지에는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하는 이유는 새가 아주 잠이 든 것은 아니어도 거의 잠이 든 것 같아서였다. 새는 한쪽 눈을 아주 가느다랗게 뜨고 있었다. 그 새는 독수리보다 더 크고 가슴팍은 샛노란색이었으며 머리에는 주홍색 볕이 달려 있었고 꼬리는 보라색이었다. 디고리는 나중에 남들한테 이렇게 들려주었다. 그것만 봐도 이 마법 세계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언제 누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지 도무지 알 수 없을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디고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위하여 사과를 따지는 않았으리라. 훔치지 말라는 따위의 얘기는 오히려 지금보다 그 당시 사내 아이들의 머릿속에 더 확실히 박혀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확신할 수만은 없다. 디고리는 문 쪽으로 가려고 막 돌아서다가 마지막으로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려고 멈춰 섰다. 순간 디고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기 혼자 있었던 게 아니다. 고작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마녀가 서 있었다. 마녀는 다 먹어치운 사과의 속을 막 내던지던 참이었다. 보기보다 사과즙이 진해서 마녀의 입가에 흉측하게 즙 자국이 있었다. 디고리는 즉시 마녀가 담을 넘어왔을 거라고 추측했다. 그리곤 마음속의 욕망과 그에 따른 절망을 깨닫게 되리라는 마지막 구절에 어떤 뜻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웬만큼 깨달았다. 왜냐하면 마녀는 전보다 더 강하고 거만해 보였으며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의기양양해 보이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녀의 얼굴은 백직장처럼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이 모든 생각이 눈 깜짝할 사이에 디고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그 길로 디고리는 냅다 정문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고 마녀가 뒤쫓아왔다. 디고리가 나가자마자 문은 저절로 닫혔다. 덕분에 앞서 달릴 수 있었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다. 디고리는 다른 친구들에게 폴리 빨리 타! 플래지 일어나! 하고 소리치며 달렸다. 마녀는 담을 기어 넘었는지 훌쩍 뛰어넘었는지 아무튼 또다시 디고리를 바짝 뒤쫓고 있었다. 디고리는 휙 돌아서서 마녀를 보고 소리쳤다. 거기 멈춰! 안 그러면 우리 당장 사라질 거야? 한 발짝도 다가오지 마! 바보 같은 녀석, 왜 나한테서 도망치지? 난 해칠 마음이 없어. 지금 멈춰 서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 지식을 놓치고 만단 말이야.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지만 속으로는 듣고 싶었다. 마녀는 하던 말을 계속했다. 난 내가 무슨 심부름 때문에 여기 왔는지 다 알고 있어. 어젯밤 난 숲에서 너희들 가까이에 있었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지. 넌 저 정원에서 과일을 땄지. 지금은 내 호주머니에 있고. 넌 맛도 보지 않고 사자한테 그걸 갖다 주려 하고 있어. 사자더러 먹고 사자더러 사용하라고 말씀이야. 멍청이. 그 과일이 뭔지나 알아? 내가 말해주지. 그건 젊음의 사과고 생명의 사과야. 난 그 사과를 먹어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야. 벌써 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고 있어. 나는 결코 늙지도 죽지도 않을 거야. 먹어봐. 꼬마야, 먹으라고. 그러면 너와 나는 영원한 삶을 누리며 이 모든 세계의 왕과 여왕이 될 수 있어. 아니, 너희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면 거기에서도 왕과 여왕이 될 수 있지. 아니, 싫어요. 아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도 나만 계속 사는 건 하나도 관심 없어요. 평범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훨씬 낫지.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척하던 엄마는 어떡하지? 엄마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보. 그 사과를 한 입만 베어 먹으면 너네 엄만 당장 낫는단 말이야. 지금 내 주머니에 그 사과가 있잖아. 우린 여기에 있고 사자는 저 멀리 있어.
내 마법을 써서 너희 세계로 돌아가 봐. 1분 뒤면 넌 엄마 머리맡에서 그 사과를 줄 수 있을 거야. 5분 뒤에는 엄마가 혈색을 되찾는 걸 볼 수 있을 테고 엄만 고통이 사라졌다고 말하겠지. 곧 힘이 솟는다고 말할 거야. 그러고 나서 깊이 잠들 거야. 생각해보렴. 몇 시간 동안 약도 안 먹고 고통 없이 달콤하게 잘 수 있다는 걸 말이야. 다음 날에는 다들 너네 엄마가 얼마나 신기하게 나았는지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지? 엄만 다시 아주 건강해질 거고 만사가 예전처럼 잘 될 거야. 너네 집은 다시 행복해지겠지? 넌 여느 사내 아이들처럼 될 거라고. 아! 디고리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신음하며 머리에 손을 얹었다. 이제 가끔 끔찍한 선택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마녀가 말했다. 사자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사자의 노예가 돼? 너희 세계로 돌아가면 사자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만일 너네 엄마가 자신의 고통을 없애고 생명을 구하고 괴로움에 빠진 내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데도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봐.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것도 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이상한 세계의 야수를 위해 심부름이나 하러 다니느라 말이야. 디고리는 목구멍이 바싹 마른 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가 야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잘 모르긴 해도 그렇다면 그는 더 나쁜 놈이로군. 벌써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봐라. 널 얼마나 매정하게 만들었는지 보라고. 그게 바로 그놈이 자기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저지르는 짓이야. 잔인하고 무자비한 녀석. 너는 엄마를 죽게 내버려둔 불쌍한 디고리는 계속 똑같은 목소리로 마녀의 말을 막았다. 입 닥쳐! 내가 모를 것 같아? 하지만 난 약속했단 말이야. 그랬구나. 하지만 넌 내가 무엇을 약속했는지도 모르잖니. 여기선 아무도 널 막을 사람이 없어. 디고리는 힘겹게 말했다. 우리 엄만 그딴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데요. 도둑질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딴 일은 몽땅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여기 있다면 당장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셨을 거라고요. 마녀는 험상궂게 생긴 얼굴하곤 딴판으로 더없이 나긋나긋하게 말했다. 하지만 너네 엄만 알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그 사과를 얻었는지 말하지 않으면 돼. 너네 아빠도 알 수가 없지. 너희 세계의 어느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알 수는 없단다. 너도 알겠지만 굳이 저 조그만 여자애를 데려갈 필요도 없단다. 그건 마녀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물론 디고리는 폴리가 디고리처럼 반지를 사용하여 우리 세계로 쉽사리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폴리를 뒤에 남겨두라는 사악한 제안 때문에 마녀가 디고리에게 그럴싸하게 말했던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고 허울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공경 속에서도 디고리는 머리가 문득 맑아져서 이렇게 말했다. 아까와는 달리 우렁찬 목소리로. 이봐요! 당신은 어디서 이 모든 걸 알게 된 거지? 왜 갑자기 우리 엄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지? 속셈이 뭐야? 폴리는 디고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잘했어, 디고리. 서둘러 지금 떠나자. 폴리는 이제껏 감히 그 논쟁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폴리의 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디고리가 말했다. 어서 올라타. 디고리는 폴리를 플레지의 등에 태운 뒤 최대한 날쌔게 올라탔다. 플레지가 날개를 폈다. 마녀는 고래고래 악을 썼다. 꺼져라 멍청이들! 너희가 늙고 약해지고 죽어갈 때 나를 생각하라고! 영원한 젊음을 지닐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차버렸는지 기억해! 다시는 그런 제안은 없을 거야! 그들은 벌써 하늘 높이 올라가 있어서 마녀의 목소리만 겨우 들을 수 있었다. 마녀는 더 이상 멍청하게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지 않았다. 아이들은 마녀가 언덕 기슭을 따라 북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날은 아침 일찍 출발한 데다 정원에서 일어난 일도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플레지와 폴리는 저녁 때가 되기 전에 나니아로 쉽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고리는 돌아가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도 함부로 말을 걸지 못했다. 디고리는 너무 슬펐고 자기가 옳은 일을 했는지 어땠는지 줄곧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아슬란의 눈에 맺혀진 빛나는 눈물을 기억하고 나서야 비로소 믿음이 생겼다. 온종일 플레지는 지치지 않는 날개짓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는 강을 따라 꾸준히 동쪽으로 날아갔다. 산들을 넘어 원시림으로 뒤덮인 언덕들을 지나 웅장한 폭포 위를 날아서 거대한 절벽 그림자로 어두컴컴해진 나니아의 숲을 향해 아래로 내려갔다. 드디어 하늘이 등 뒤로 지는 저녁 해를 받아 붉게 물들고 있을 때 플레지는 많은 창조물들이 강가에 모여있는 곳을 보았다. 곧 창조물들 한가운데에 있는 아슬란이 보였다. 플레지는 네 다리를 쭉 펴고 날개를 접으면서 아래로 내려가 발이 땅에 닿자 얼마간 천천히 달렸다. 그리고는 멈춰 섰다. 아이들이 플레지 등에서 내렸다. 디고리는 많은 동물들, 난쟁이들, 사티로스들, 요정들, 그 밖에 다른 창조물들이 길을 내주려고 옆으로 물러서는 것을 보았다. 디고리는 아슬란 쪽으로 걸어가서 사과를 건네주며 말했다. 원하시던 사과를 가져왔습니다.